자, 이제 미국으로 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이제 그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옐런 체제가 개막이 됐는데 미국 달러화를 보면은 제닛 옐런의 신뢰도를 알 수 있다는 평가들입니다. 만약에 달러화가 강세로 추세적으로 가게 되면은 페드 연준이 이야기했던 초저금리 얘기 약속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달러가 안정을 찾고 있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9% 중반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현지 이야기 들어보죠. 글로벌 마켓 나오갑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두 거래일을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는 반대로 두 거래일을 반등했죠. 그렇다면 오늘 미국이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추가 하락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팩트를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요즘 우리 증시에 참 손톱 밑 가시라고 그럴까요? 중국 증시 과연 이 섀도우 뱅킹 규제 그리고 심상치 않은 시중금리 인상, 자금 이탈 이런 게 언제까지 우리가 과연 감내를 해줘야 되는지 오늘도 10시 반에 일단은 이 중국 증시 개장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미 증시 마감 브리핑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서프라이즈의 월가가 화답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경제지표는 몰라도 미국의 무역수지는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힘든 데이터죠. 그만큼 미국의 이 무역 수지는 뭐 항상 만성 적자, 그러니까 뭐 적자가 거의 당연시 내지는 기정사실화 돼 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 기축통화국의 멍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폐를 발행해서 전 세계로 이게 뿌려줘야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자꾸 돈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기축통화국의 위상은 점점 축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뻔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지만 이번에 그 폭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바로 이 지표 서프라이즈였고요. 월가는 여기에 화답하면서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등폭도 꽤나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 다른 거는 뭐 개별 이슈는 뭐 특별한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에릭 로젠버그 어디더라요? 보스턴 연준 총재죠. 에릭 로젠버그의 연설이 있었는데 평소에 아주 뚜렷한 비둘기파인 이 사람은 이제 평소 매파들이 양적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듯이 이번에 이제 테이퍼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시키면서 인플레이를 잘 봐야 된다. 인플레가 못 올라오는데 그냥 테이퍼를 해버리면 이게 진짜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양적 완화를 걷어들여야 된다. 연이륙 이렇게 표현할까요? 저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밖에 또 개별 이슈로는 특별히 없었는데요. 일단 오늘 헤드라인에 떡하니 호재로 등장한 미국의 무역수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좋았는지 한번 직접 상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수지는 수출이 1949억 달러, 그 다음에 수출이 2291억 달러로 수출은 플러스고 수입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더하고 빼니까 총 무역수지 적자폭이 343억 달러를 기록해서 거의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폭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는 예상치가 400억 달러였는데 이거보다 많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0월 내 최저치라고 하니까 한 4년 내 최저치 기록한 동시에 전달에 393억 달러 나왔었는데 이거보다 12.9%가 추가로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었느냐. 게다가 11월의 결과. 누가 봐도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출과 수입 다 늘어나야지 맞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요. 이번에 이 집계됐던 수출의 총합, 1948억 5,700만 달러 이 수치가 사상 최고치라네요. 야, 참. 결국에 9월, 10월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의 이제 지난 이 강세가 미국 자체 내수용 연말 쇼핑 시즌의 이 수요 증가, 재고 증가에 화답하기 위한 것, 발맞추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출 경기 부양으로 이어졌다는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또 에너지 수출 비중이 상당히 컸다 그래요.
결국 이거는 4분기 미국 GDP에도 상당 부분 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2등 공시는 옆에서 이제 보시는 수입이 보시다시피 꽤나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제 요거는 1.5% 줄어든 거에 대해서 원유 수입이 10.6% 감소한 게 큰 기여를 했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뭐 요거는 오바마 대통령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셰일가스 붐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독립국 위상 높인다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그거고요. 전문가 의견 한번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 들어보실까요? 도이치뱅크의 수석 경제학자, 이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괜찮았다. 근데 그 정도가 상당히 좀 격했다는 건데요. 객관적으로도 4년 내 최저였지만은 보통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11월 결과임을 감안했던 이런 예상치보다 20%가량 적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는 이번 결과만을 미 4분기 GDP 예상치에 적용했을 때 최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4%에 도달이 가능하다. 상당히 좀 세게 봤네요, 상단을. 다음,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넷 옐런 차기 연준의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이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 후문이 좀 있나봐요.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사실 연준 의장의 이 존재나 발언 한마디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제넷 옐런 임명 동의안에서 찬성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네요. 이제 먼저 버냉키하고 비교한 거 보니까요. 버냉키 연준의장 재임 지명 때 찬성 70, 반대 30. 그야말로 진짜 계산하기 쉽게 7대3의 비율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비해서 이번에 제넷 옐런의 경우는 상원 표결에서 56대 26, 어제 전해드렸었죠. 생각보다 좀 반대가 많았습니다. 6.5 대 3.5. 그러니까 2배에 못 미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핑계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때 어제 워싱턴 주변에 뭐 한파하고 폭설로 인해서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상원 의원들이 지각하거나 기권한 표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1월에 대기하고 있는, 어제 또 전해드렸지만은 실업수당 대상 연장하는 법안이라든가, 이제 이게 빠르면 원래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 우리 시간은 오늘 오전에 표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좀 진통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또 부채한도 상향해야 되니까 이런 핵심 쟁점 법안을 놓고서 공화당이 저렇게 반대표를 많이 던진 거는 민주공화 양당의 정쟁이 또 심해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는 이 전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약간 우려도 되고 있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준비했는데, 전 연준 경제학자 출신, 현재 코너스톤 매크로의 경제학자 로베르토 페릴, 연준 의장 교체되는 시기에 버냉키와 비슷한 성향,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파인 옐런에 대한 현재 워싱턴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버냉키 재임 기간 동안 연준은 금융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 아래서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그리고 통화 완화 기조 등 한 방향으로 비둘기파적으로만 통화 정책을 펴왔는데, 이제 이거는 뭐 일관성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그냥 참아줬는데, 연준 의장이 바뀌는데 또 이런 기조를 그대로 바톤 터치한다는 데 있어서 정치적 압박이 좀 거세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하지만 오늘 일단 미증시 상승은 우리나라 오늘 상승 출발에 적용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뭐 디커플링이 연말에 몇 번 일어났었기 때문에 미증시 2번 하락한 날 우리가 반등했고, 오늘 상승한 날 같이 반등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 상황과 지수됩니다. 자, 다음에 오늘 미국의 사실은 경제지표 같은 거는 뭐 주택, 소비, 고용, 뭐 무역수지 등등 매일매일 각종 지표가 발표되고 또 방향성도 엇갈리긴 하지만은 오늘 이례적인 이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바로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3년물짜리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재무부에서 직접 이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오늘 발행된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이 왜 중요했냐면은, 연준의 테이퍼는 12월에 발표했지만 당장 한다는 게 아니었고요. 올해 1월부터 테이퍼를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행되는 1월 달에 첫 국채 입찰이라서 관심을 모았었죠. 보니까 응찰률이 억셉티드 대비해서 텐더드가 보니까 한 3.25배로 6개월 전 3.32배에 비해서는 수요가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금리가 보니까 0.799 나와가지고요. 이 정도면 뭐 선방을 했다.
1월 테이퍼 시행 첫 국채 입찰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은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연준하고 직접 거래하는 걸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데요. 여기 소속 채권 운용본부장 의견 들어보실까요? 여전히 월가에는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여유 자금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중기 관점에서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건전한 동행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연준의 인위적인 양적 완화, 뭐 QE나 테이퍼 같은 이런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그러죠.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미증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를 같이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견조한 추세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설명이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보면서 바로 설명 이어갈게요. 사실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갖고 있는 위상은 진짜 초절대적인 전지전능한 글로벌 안전자산의 국가 대표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반대로 위험자산 표시기의 역할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하고 역동조화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0.64% 추가 하락하면서 2.94로 두 번의 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미증시 상승이니 뭐 무역 수지고 뭐 다 떠나서 저는 이게 제일 반갑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이틀 미증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이것이 베이스였는데 오늘 미증시 상승했는데도 또 내렸고 보시다시피 이제 역동조화는 확인이 분명히 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셨지만은 올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조적 상승은 누가 봐도 지배적인 의견이고 또 사실이 되는 그냥 뭐 페타꼼폴리 기정사실화될 이 여지가 큰 예측 중에 하나지만은 미국의 GDP, 소비, 주택시장, 고용 등등 다 좋아지는 상태에서 시중금리 인상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데 최근에 안 그랬다는 게 걱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동조화를 잠시 잊어버리고 12월 연말 들어서 윈도우 드레싱 한다고 이걸 같이 동행하다가 결국은 이만큼의 이 되돌림이 나오면서 조금 털썩 주저앉은 그동안 좀 무시했던 거에서 뺨을 맞은 상황이 왔었는데 이제 오늘 미 국채 금리의 하락은 코스피 지수가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뚜렷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시 반에 중국 증시하고 또 중국 경제지표 장중에 나오는 거는 봐야 되겠지만은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사실 중국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UBS에서 다음과 같은 차트를 한번 공개했으니까 살펴보실까요? 중국이 이제 섀도우 뱅킹 규제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뭐 원인이 있죠. 어제 뭐 우리나라 그 8.3 사채 동결 조치도 얘기했고 결국은 이제 잘 되기 위한 진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이런 이 비자금들 우리나라 뭐 국권 화폐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뻔한 것들. 이제 그런 이 지하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양지로 끌어내든지 소탕하든지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건데 이것도 힘 조절이 필요하다. 당구에서 뭐 얘기하는 그 힘 조절 너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부채도 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처럼 신용자산도 자산이고 이런 자산이 있어야 이걸 밑거름으로 경제가 돌아간다 이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2009년도 10년도에 신용자산 규모가 중국에서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가 뭐 최근 들어서 2013년도 들어오는 이 직전에 급등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제 최근에 규제하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사람 몸에 있어서 지방도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뭐 이 팻이 다 없애야 되는 걸 좋은 건 아닌 것처럼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 금융의 투명성은 제고를 하려는 높이려는 의지는 있지만 급진적인 딜레버리지는 피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신용자산 증가율이 15에서 16%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시다시피 이제 파란색이 전체 신용자산이고 빨간색이 위안화하고 이제 FX 담보대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체 신용대출 가운데서 뭐 해지 물량 그 다음에 회사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신용자산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신용자산 증가율 15에서 16% 늘어날 거라고 보면은 올해 중국의 GDP는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7.8%가 갈 수 있다고 본다. 이거를 이제 UBS에서 알고 있다시피 중국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15에서 16 요거를 떨어뜨리면은 GDP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힘 조절하면서 좀 살살한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 초 1월 2일, 3일 두 번의 급락을 저는 발목 그리고 복숭아뼈 정도에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코스피 지수 현재 기준으로 해서 거의 1월 증시를 생각하면 거의 밑바닥은 이제 찍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은 미 국채 금리도 보시다시피 좀 우호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삼성전자 프리어닝을 그래도 충격 없이 잘 파도를 타고 넘어갔는데, 이제 외국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마감하고 나서 쉴 때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삼성전자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이 프리어닝을 완전히 이틀째에도 해소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MSCI 한국지수 지금 61선은 코스피 현재 지수 대비해서 레벨이 좀 낮지만, 요게 이제 오늘 밤이든지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키 맞추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